맞다 맞다 안 맞다 여러분. 오늘은 충진기와 포장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볼 텐데요. 이 부분도 시험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은행 시기라서 기출된 문제는 또 기출된다는 거 아시죠? 그럼 집중해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화장품 충진기의 종류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용량의 액상 타입의 제품을 충진할 때는 피스톤 방식, 견본품 파우치 제품을 충진할 때는 파우치 방식, 파우더, 그러니까 가루 제품을 충진할 때는 파우더 충진기, 액상 타입은 액체 충진기, 폼 클렌징이나 자외선 차단제 같은 튜브 제품은 튜브 충진기, 박스를 테이핑할 때는 카톤 충진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피스톤 방식의 충진기, 파우더 방식 충진기를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피스톤 방식의 충진기입니다. 점도가 있는 오일이나 샴푸, 린스, 세제, 크림 등을 충진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이 종류가 피스톤 방식의 충진기인데요. 크림 충진기, 린스 충진기, 세제 충진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충진기라는 건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 세제 분야에서도 충진한다는 거 아시죠? 매실청이나 청제품에서도 이런 피스톤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점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청이라고 하면은 어떤 점도인지 느낌이 좀 오시죠? 청제품 같은 그런 점도를 가리킵니다. 기능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피스톤 방식의 충진기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비싸요. 이 피스톤 충진기는 그리고 다각도로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척을 잘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야 기능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견본품, 파우치 타입의 제품을 충진할 때 사용하는 파우치 방식 충진기인데요. 이 제품을 보면 도대체 어디를 충진한다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파우치를 달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품이 타고 내려와서 충진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파우치 방식의 충진기예요. 여기 보면 위에 이렇게 통이 보이는데요. 이 통에서 쭉쭉 내려와서 이렇게 가루 형태의 제품, 파우더 타입의 제품을 충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파우더 충진기라고 합니다. 자, 모양과 사진에 대해서는 이 3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충진할 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충진 시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요. 충전기의 타입, 충전이랑 충진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충전 용량, 그램, 밀리리터 이런 거 다 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포장기기의 포장 능력, 포장 가능 크기, 전원 및 전압의 종류, 필요한 적정 에어 압력, 충진하다가 터지면 안 되겠죠. 단위 시간당 가능한 포장 개수,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출고를 하려면 단위 시간당 몇 개를 포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스티커 부착기의 경우라면 부착 위치, 그리고 로트 번호, 포장일자, 유통기한, 바코드를 인쇄할 경우는 인쇄 위치나 문구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온습도, 온습도로 인해서 부피가 차이가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온습도를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읽어드린 건 충진 시 확인해야 될 사항인 거고요. 주의사항은 충전 용량이 용기의 100%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가 되면 어떻게 되죠? 뚜껑의 용량에 따라 뚜껑 결합이 약간 약한 경우라면 내용물이 넘쳐서 줄줄 흘러 넘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량을 제품별로 꼭 확인하셔야 해요. 충전 용량에 대해서도 이번 강의에서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포장재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포장재의 조건. 자, 포장재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 보호. 당연하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그 제품이잖아요. 그 제품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의 안전성, 사용 기능, 내용물의 품질 유지와 제품 수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합이 잘 되어서 밀폐가 잘 되어야 합니다. 포장재는 그래야 하죠. 그리고 경제성, 제품의 품질 보증과 용기 가격의 경제적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제품 가격을 우리가 단가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제성, 포장재의 조건을 따져줍니다. 그리고 대량화, 생산 설비, 생산 방법 등이 제품을 손쉽게 대량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판매 촉진성,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만족시키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좀 마음에 많이 와닿으시죠? 화장품 같으면은 용기가 예쁜 게 정말 많잖아요. 화장품 자체보다 그 용기가 예뻐서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판매 촉진성입니다. 적정 포장, 요즘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자원 재활용과 폐기 처리 문제를 고려해서 과대 포장이 아니라 적정한 포장, 또 포장을 너무 안 하면 제품이 보호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포장 정도가 필요하다. 정보 전달 및 사용자의 배려, 내용물에 대한 제품 정보를 적절히 표시해야 하고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서요, 제품 정보를 적절히 표시한다고 했는데요. 이 기재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루었잖아요. 그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이 포장재의 조건 중에서 정보 전달 및 사용자의 배려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장재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플라스틱류, 유리, 금속류가 있습니다. 이 포장재의 종류와 특성이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 머리 아프다,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이렇게 되어 있는 플라스틱류, 뒤에도 플라스틱류가 더 있긴 한데요. 이 명칭이 조금 어렵지만 자주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심으로 인해서 이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성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이 특성에 해당되는 게 어떤 플라스틱 소재인지 그것까지 매칭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요. 사용 부분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외우실 게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어려워서 못 외우겠다. 그러면 뭐 800점 맞을 거 700점 맞는다 생각하시고 과감히 포기하셔도 여기 관련 문제는 뭐 많아봤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될 테니까 포기하실 분들은 포기하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그거를 포기하면 조금 불편함이 남죠. 기왕이면 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LDPE라고도 되어 있어요. 영어로 약자로 LDPE. 특성은 반투명, 광택성, 유연성, 우수. 내외부 응력이 걸린 상태에서는 알코올과 계면 활성제와 접촉하면 균열이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 막에 패킹에 사용되고요. 고밀도 폴리에틸렌. 아까 저밀도가 있었는데 방금 갑자기 고밀도 폴리에틸렌이 되었죠? 조금 더 밀도가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색깔이 더 진해집니다. 투명이었잖아요. 아까 저밀도는, 고밀도는 유백색, 색이 좀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는 광택이 있었는데 얘는 색이 없어집니다. 무광택. 그리고 수분 투과가 적고 화장수, 샴푸, 린스 용기 및 튜브에 사용됩니다. 샴푸, 린스 용기 어떻게 생겼는지 매일 아침 보시잖아요. 저녁 보시거나. 굉장히 불투명하고 색깔이 투명하지가 않죠. 그 용기들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용기에 보면 고밀도 폴리에틸렌 혹은 HDPE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PP, 반투명, 왠지 저밀도,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짬뽕 시켜놓은 것 같죠? 투명과 유백색을 섞어놔서 반투명입니다. 그리고 광택성, 내약품성, 내충격성이 우수합니다. 사용되는 부분은 원터치 캡인데요. 저는 이거를 공부할 때 보통 그 물건을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원터치 캡 사용하는 부분을 떠올려 보면 투명하지 않죠. 반투명. 그리고 광택성이 없고 내약품성, 내충격성이 우수하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 물건을 떠올려서 기억했는데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폴리스티렌. 폴리스티렌은 이거는 스티로폼을 생각했는데요. 스티렌, 스티레폼 이렇게 좀 약간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폴리스티렌은 그
스티로폼을 생각해 보세요. 가령 예를 들면 스티로폼에 담겨 있는 딸기 생각해 보세요. 그 스티로폼 생각하면 딱딱하죠. 어느 정도 딱딱합니다. 그리고 가공성이 우수하죠. 어떤 모양으로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스티로폼이 다 나와요. 그리고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내약품성은 나쁘다. 투명, 광택성, 뭐 이런 식으로 본인만이 어떤 연관되는 사물이나 쉽게 외우실 수 있는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폴리스티렌은 팩트, 스틱 용기, 캡에 사용됩니다. 플라스틱류는 여기 조금 더 나오지요. AS 수지, ABS 수지, 폴리어마 비닐 PVC,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AS 수지, 이름은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게들 지나가 보면은 이거 관련하는 업종에서는 AS 수지, ABS 수지 이렇게 적혀 있는 간판도 있긴 있더라고요. AS 수지는 투명, 광택성, 내유성,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크림, 팩트, 스틱류의 용기, 캡에 사용됩니다. ABS 수지는 아까 AS 수지에서 B가 더 생겼죠. 그래서 이건 AS 수지의 내충격성을 향상시킨 소재로 향료와 알코올에 취약해요. 금속 느낌을 주기 위한 소재로 팩트 용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폴리어마 비닐 PVC는 투명하고 성형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합니다. 샴푸, 린스 용기, 리필 용기에 사용돼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투명성이 우수하고 광택성,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딱딱합니다. 화장수, 유액, 샴푸, 린스 용기에 사용돼요. 플라스틱류는 이름도 그렇고 좀 어렵죠. 그래도 잘 외워주세요. 다음은 유리입니다. 유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집 많이 풀어보신 분들 있나요? 이제 지금 4단원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 되면 문제집 풀이가 시작되었겠죠. 이 유리와 관련된 소재 문제가 좀 많이 등장하는 편이에요. 플라스틱류보다는 유리가 뭐 간단하고 주관식으로 답을 쓰기 더 좋아서 그런지 실전 기출 문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집에서 굉장히 유리가 소재 부분에서 범위가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소다석회 유리는 대표적인 투명 유리로서 산화규소, 산화칼슘, 산화나트륨의 소량의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의 산화물을 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수나 유액 용기에 사용되고 칼리납 유리라는 건 향수병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예쁘잖아요. 크리스털 유리예요. 그리고 굴절률이 매우 높아서 이렇게 향수병을 이렇게 형광등 같은 데 비춰 바짝바짝 빛나죠. 병 표면이. 굴절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산화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유백 유리는 이제 유백색 색상의 용기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그게 화장품 용기 중에 어떤 게 있죠? 크림이나 세럼 용기 이런 것에서 유백 유리를 많이 사용해요. 다음은 금속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 소재는 플라스틱류가 좀 복잡하고 그렇지 다른 뭐 유리류나 금속류는 조금 간편한 편이에요. 알루미늄, 노쇠, 황동, 스테인리스 스틸, 철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우리가 평소에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가볍고 가공성이 우수하고 표면 장식이나 산화 방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에어로졸 관, 립스틱과 마스카라, 콤팩트 용기에서 알루미늄을 씁니다. 노쇠와 황동은 약간 이름만 들어도 약간 노리끼리한 느낌이 들죠. 금과 유사한 색상이에요. 그래서 코팅도 할 수 있고 도금도 할 수 있고 도장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럽고 예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쇠와 황동은 팩트와 립스틱의 용기, 코팅용 소재로 사용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거 되게 좋아하죠. 주방용품에서도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조 설비할 때도 뭐 스테인리스 스틸 시리즈, 뭐 306번 시리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식도 잘 안 되고 금속성도 좋고 광택도 좋아요. 장점이 아주 많은 소재예요. 에어로졸 관이나 광택 용기에 사용됩니다. 철은 어떻죠? 철은 제일 단점이 뭐예요? 수분이 닿았을 때 습한 부분에서 녹슬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스프레이 용기가 그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스프레이 용기 많이 쓰신 분들 중에서 오래 놔두면 어때요? 화장품 같은데 막 스프레이 놓으신 분들 있죠? 밑에 바닥에 녹이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용기는 이제 철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품을 이러한 다양한 포장재 소재에 맞게, 용기에 맞게 충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충진한 1차 포장된 것들을 어떻게 또 포장을 해야 될까요? 포장과 관련된 비율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꼭 외우세요. 제품별 포장 공간 기준입니다. 이제 단위 제품으로 포장이 되어 있느냐, 종합 제품 화장류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단위 제품인 경우에는 인체 두발 세정용 제품류인 경우 포장 공간 비율은 15% 이하가 돼야 되고 포장 횟수는 2차 이내입니다. 그 밖에 화장품류에는 방향제도 포함되는 거예요. 10% 이하의 포장 공간 비율을 갖고 있고 포장 횟수는 2차 이내입니다. 단 여기서 10% 이하라는 포장 공간 비율은 향수는 제외예요. 제외라는 거, 그런 거 꼼꼼히 잘 따져가면서 외우셔야 돼요. 종합제품 화장품류는 포장 공간 비율이 25%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2차 이내입니다. 포장 횟수를 근데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이 포장된 거 아니야? 과대 포장하는 거 아니야? 뭐 화장품을 1차 포장을 한 다음에 2차 포장 박스에 넣은 다음에 뭐 또 여기 보니까 뭐 전용 에코백까지 있네? 그런 화장품들 행사 때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전용 에코백 주는 그런 것들. 그런 건 여기 보면 포장 횟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2차 포장 외부에 붙인 필름, 아시죠? 얇은 비닐, 이렇게 찍 하면 찢어지면서 벗겨지는 거, 그리고 종이, 그런 포장과 재사용이 가능한 파우치, 에코백, 틴 케이스는 포장 횟수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품별 포장 용기 재사용 가능 비율입니다. 화장품 중 색소 화장품, 메이크업류는 100분의 10 이상 10%라는 거죠. 합성 수지 용기를 사용한 액체 세제류, 분말 세제류, 즉 세제 같은 건 100분의 50 이상,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 린스류는 100분의 25 이상, 25% 이상. 위생용 종이 제품 중 물티슈, 물휴지류는 100분의 60 이상입니다. 이게 바로 제품별 포장 용기 재사용 가능 비율이에요. 자, 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럼 포장 다 했으면 거기다 뭐 붙여야 되죠? 기재, 표시, 라벨링을 해야 되죠. 그 라벨링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떤 내용을 쓰는 건가요? 막 이거 좋은 화장품이에요. 사서 써보세요.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죠? 어떤 걸 쓰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4단원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라벨링 중에서 맞춤형 화장품에 맞춰져 있는 이 라벨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분과 혼합의 경우에 라벨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소분해서 담은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새로운 용기에 그 기재 표시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붙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혼합한 맞춤형 화장품이라면 내용물의 원료를 혼합하는 경우 내용물 용기에 기존 라벨을 제거한 후 라벨을 붙이거나 오버라벨링, 제품 정보 덧붙이기라고 불리는 오버라벨링을 사용합니다. 이 오버라벨링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세요. 주관식으로 나오기 좋은 말이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이 지금 기존 라벨을 제거한 후 다른 라벨을 붙이잖아요. 보통의 화장품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맞춤형 화장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에서 이런 라벨링을 하는 방식을 오버 라벨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장품에 라벨링을 할 때 어떤 표시, 어떤 기준, 어떤 표시 방법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써야 돼요. 소재지 써야 합니다. 근데 소재지는 아무나 쓰면 안 돼요. 내가 화장품 제조업자인데 우리 집 주소 써야지?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등록이나 신고를 할 때 그 필증에 써있던 등록 필증에 적힌 소재지를 적어야 하고요. 반품 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그런 장소 있죠?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런 곳에 소재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각각 구분해서 기재 표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를 각각 누구인지 써야 합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이걸 다 같이 한 사람이서 하고 있네요? 그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기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각각 누구인지 밝혀줘야 해요.
자, 그리고 어떤 화장품의 경우에는 한 곳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다가 일부 공정을 다른 화장품 제조업자가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아까 각각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화장품 제조업자를 두 사람 혹은 두 개의 제조소를 적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인 경우에는 일부 공정만을 하고 있는, 여기 보면 수탁했다는 표현이 있죠. 같은 말이에요.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제조소를 명칭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수입 화장품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건 제조국의 명칭, 회사명, 그 소재지까지 밝혀줍니다.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와 구분해서 기재 표시해야 해요. 또 중량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는데요. 화장품의 1차 포장, 2차 포장에 무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 표시해야 된다. 이거는 마치 내가 과일을 사러 갔는데 과일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줬어요. 그리고 바구니 무게까지 달아서 바구니 무게 값까지 내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장 무게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용량과 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과 유화비누, 그냥 고체 비누, 이런 기본적인 우리 화장실이나 뭐 공중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비누의 경우에면 두 가지 중량을 같이 써야 되는데요.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 중량을 같이 표기해야 해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가격 표시제에 대해서 따로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가격 표시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화장품 가격 표시제 왜 하죠?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거죠. 부르는 게 값이 아니라 써 있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든 수입돼서 판매되든 어쨌든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서 화장품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 가격 표시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을 표시 의무자라고 합니다. 소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소매업자가 표시를 해야 되고요. 방문 판매업이나 후원 방문 판매업이나 통신 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가격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단계 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표시를 해야 되고요. 표시 의무자는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표시 진열하거나 전시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가격 표시가 사전에 되어야 합니다. 표시 의무자 이외에 그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할 수 있나요?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써있는 표시 의무자들을 보면 이제 바로 고객을 만나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격 표시 의무자가 되네요. 표시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화장품 가게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격 표시가 되어 있는지 떠올리시면 정말 쉬울 거예요. 유통 단계에서 훼손되거나 지워지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커 또는 꼬리표로 표시합니다. 스티커로 붙어 있는 방식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지워지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가격표가 없어서 이렇게 바코드로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렇게 분리되면 안 돼요. 가격 표시가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막 훼손되고 지워져서 영 하나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가격 표시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변경될 수 있죠. 물가가 올랐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바뀌었을 때는 기존 가격 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를 합니다. 개별 제품의 스티커를 또 부착해야 하는데요. 단, 개별 제품으로 구성된 종합 제품이라는 거, 이런 선물 세트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형태로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판매하는 경우는, 여러 제품을 한데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는 종합 제품의 일괄에서 가격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세트를 딱 받았는데 그 안에 뭐 샴푸들이 있고 린스도 있고 비누, 치약, 뭐 칫솔 다 있어요. 근데 겉에 포장에만 가격이 있을 뿐 그 안에 뭐 치약에는 얼마, 그리고 샴푸에는 린스에는 얼마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지는 않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포장재, 소재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포장재에 라벨링을 할 때 어떤 걸 표시 기재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격 표시제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포장 공간 비율에 관련해서는
바로 직전 시험에서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다소 난해하고 복잡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부분에서 시험이 기출된다면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맞춤형 화장품 조제사가 관리사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아마따랑 함께해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